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최근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침투율이 엄청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잖아요. 정유업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정유 쪽은. 예전에는 정유와 같이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유에 대한 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정유 투자는 아예 안 했고요. 전부 다 석유화학 쪽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정유 쪽은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 거고 석유화학 쪽은 공급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미운 오리 새끼 됐다가 지금 백조된 느낌이나요? 오히려 지금 굉장히 업계에서 타이트해지고 이게 기업들이 점점 이제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환경이 딱 마주하게 돼서 그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의 뭔가 전폭적인 수혜가 집중이 돼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 아니면 한국밖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요. 제가 이분을 굉장히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저도요. 예. 왜 기다렸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저희 에너지 석유화학 관련해서 인사이트로 오늘 풀어주실 윤재성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건 진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서 네. 계속 오릅니까? 그의 종목? 계속 오르냐? 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척하면 아시죠. 네. 먼저 얘기하죠. 사실 네. 미국도 중요하긴 한데 요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시기가 한 달 좀 넘었나요? 2달 가까이 된 것 같기는 한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 종목의 주가가 약 6만 원대 초반이었죠. 당시에 우리 S-오일 탑픽으로 정말 자신 있게 탁 꼽아주셨고 그 한 달 사이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한 달을 떠나서 그날 방송하는 그날부터 맞아요. 깜짝 놀랐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3%인가 넘게 올랐죠. 네. 그날. 3%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사실 반도체주 너무 많이 오르고 막 조선주도 다 곧잠 해가지고 뭔가 그 주도주도 좋긴 한데 나는 새로운 턴어라운드 기업을 사고 싶다 해서 제가 진짜 생애 처음으로 화학주 뭐 정유주 한 번도 사본 적 없는데 S-오일을 사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합니다. 어디 계속 홀딩 목표 주가 최근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더 갑니까? 조금 이따가 그 얘기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도 한국인데 미국 쪽에서의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도 꽤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뭐 최근 블룸에너지도 좀 등락이 있긴 했지만 또 올라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저번 방송에서 나왔을 때도 단기의 전력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 한 달에도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가 한 60% 정도 최근 한 달 동안 올랐고 SMR 기업들, 원전 SMR 기업들도 한 28%. 석탄 업체들이 의외로 또 많이 올랐어요. 한 13% 정도 올랐는데 이 석탄 업체들이 광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히토류 광산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석탄하는 업체들이 히토류 이슈까지도 얹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솔라 업체들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라와 같이 지금 결합이 돼야 되는 게 ESS죠. 네. 그래서 ESS 관련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최근 한 3, 4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계속 좀 단기 전력 공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도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전력 이야기 말고 연료, 그러니까 산업용 연료라든지 혹은 운송용 연료인 정유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네. 여기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S-오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방송하고 나서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고요. 20% 넘게 올랐어요. 넘게 올랐나요? 네. 네. 아마 조금 더 올라갈 여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미국 쪽의 정유 제품의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해지기 시작한 게 올해 연초부터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제 마진이 연초부터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1년 내 최대치까지 정제 마진이 올라온 상황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이가 되면서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 제가 한 달 전에 봤을 때가 정제 마진이 아마 한 10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13.7불이니까 3.7불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이익에 큰 영향을 줍니다. 1불당 정제 마진 1불 개선당 SOL 같은 경우가 대략 분기에 800억 정도가 좋아지거든요. 1불당. 1불당. 800억. 예. 그게 매출이에요? 아니면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800억? 기준으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한 1,300억 정도가 1불당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진이 연말까지 그대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 숫자에다 곱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음. QOQ로 그 정도의 숫자가 올라오는 겁니다. 네. 당연히 지금 4분기에 찍혀 있는 컨센서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숫자가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고,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인들을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 수치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은 뭐로 결정됩니까? 제품과 원재료 간의 스프레드로 네. 결정이 나는 거고요. 거기에도 네. 환율 뭐 영향도 좀 환율도 영향을 주는데 환율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일 때 긍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히려 모두 달러로 결제거든요. 원재료 사올 때도 달러 네. 결제, 팔 때도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더 크잖아요. 매출 원가보다. 당연히 이제 달러가 강해질수록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유리하죠. 네. 원화 약세의 최대 수혜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의 수요와 공급 밸런스 자체가 타이트해야 됩니다. 네. 공급 과잉이면 이렇게 마진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네. 수요 공급 밸런스가 매우 타이트할 경우에만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데, 사실은 유가가 최근에 좀 빠졌잖아요. 네. 최근 한두 달 사이 계속 빠졌는데, 맞아요. 그럼 이렇게 스프레드가 좋아졌다는 거는 유가는 빠졌지만 제품 가격은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덜 빠졌거나.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그렇죠. 수요 공급 밸런스가 빠듯해서 유가는 빠지지만 제품 가격은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사실 유가가 좀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마진 자체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는 수요단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다. 수요도 괜찮은 데다가 공급도 공급이 타이트하고. 최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나왔을 때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 이 파란색 영역 부분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까만 점으로 찍혀 있는 건 순증설입니다. 신증설에서 폐쇄를 감안한. 네. 그래서 순증설이 까만 점이거든요. 네. 수요 대비해서 까만 점이 더 낮은 레벨에 있죠. 지금 2025년에서 6년으로는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저거? 올라가긴 하지만 네. 수요 대비해서는 더 수요가 낮은 저기 더 레벨이죠. 올라가니까. 그리고 27년, 28년도를 보시더라도 뚝 떨어지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낮은 상황. 초과 수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도 나쁘지 않지만 공급이 더 적어서 네.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수요 공급 밸런스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단기적인 이슈들도 좀 있어요.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받고 있는데 네. 네. 정제 설비들이 지금 타격을 러시아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제 설비가 더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공급이 보시는 더 거 대비해서 네. 실질적으로는 좀 더 내려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순설비가. 네. 그래서 순서를 좀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인도, 한국 이런 순서거든요. 한국 앞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다 지금 정제 설비에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3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년 내 가장 정제 처리량이 적다라고 합니다. 드론 공격을 받아서. 예. 그런데 이게 단기에 고쳐질 수 있냐라고 보면, 러시아 정제 설비들이 대부분 이제 라이센스라든지 혹은 부품들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오는 부품들인데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쵸. 단기에 부품 조달도 좀 안 되고 네. 고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EIA 보고서 나온 걸 보면 러시아 정제 설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못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휘발유 수출을 안 그래도 통제시켜 놨었는데 연말까지 휘발유 수출 통제를 시켰고요. 네. 한 번 더 연장을 시켰고요. 디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디젤 수출의 25%를 지금 통제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본인들이 쓸 게 없으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사실은 이슈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러시아와 이란 원유를 받아쓰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러시아와 이란 원유를 받아쓰는 거에 대한 제재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네. 중국에 있는 항만 인프라 설비들이 그래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에 딸려있는 그러니까 원유 조달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조달이 안 되니까 딸려있는 리파이너리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사례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률이 거의 풀이에요. 계속 90%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 화재가 계속 납니다. 뭐가 난다고요? 화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정유 시설에서요? 예, 뭐 일부 설비들이 계속 트러블이 나거나 화재가 나는 사례들이 계속 오래돼서 늘어나고 그런 건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과하게 써서 정유 설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노후화. 예, 투자가 많이 없었고 부품 전기 보수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품 별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설비가 계속 풀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과부하가 없습니다. 생겼군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일부 설비들이 화재가 나면서 항공유가 쇼티지가 나고요.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항공유를 수입해야 된다라는 뉴스까지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원유 받아 쓰다가 네. 관세를 25% 더 맞았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러시아 원유를 안 받아 쓰겠다라는 네.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앞에 보시는 한국 앞에 있는 국가들이 다 이슈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동절기 수요랑 겹치면서 정제 마진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마진이니까 좋은데 모든 게 영원한 게 없잖아요.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면 유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기서는 여전히 유가는 좀 길까요? 유가는 사실 오펙의 감산 완화 때문에 네. 유가가 50불, 40불까지 간다라는 얘기까지도 최근에 계속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유가는 네. 50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57불 네. 정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원유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가요. 근데 석유 제품 시장, 리파이너리를 정제하는 업체들은 투자가 없었잖아요. 아까 네. 보셨지만 상대적인 수급 밸런스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유는 공급 과잉인데 제품은 수급 공급 밸런스가 타이트하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네. 아마 내년까지 펼쳐질 수 있다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요 공급 밸런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유 시장은 공급 강인데 제품은 굉장히 빠듯하구나라는 게 지금 보셨던 데이터로 확인이 되시는 거니까요.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러시아 드론 공격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영향에 대한 데이터 좀 있는데 이거는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이 노란색 선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란색. 러시아가 휘발유도 수출을 하지만 디젤 수출이 많은데 네. 이 러시아의 석유 제품 수출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트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디젤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수출을 이제 됩니다. 못 하는 거죠? 줄어드는 이제는. 거죠. 자체적인 설비가 지금 제대로 못 네, 따라가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시아 수급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공급을 하던 애들이 안 하니까 그렇죠.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아까 제가 미국 얘기 드렸지만 미국 가동률이 지금 거의 뭐 풀 가동입니다. 이 회색 영역이 7년 밴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7년의 이제 상단 하단을 나타내는 네. 건데 올해 내내 보시면 계속 상단을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풀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도 본인들이 쓸 게 없다 보니까 이 수출이 줄어들고 있죠. 아. 미국까지도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수요가 좋길래 이렇게 정제 설비가 계속 풀캐파로 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는 그냥 꾸준한 것 같아요. 아. 그냥 GDP 성장률에 따라서 그냥 네. 꾸준한 것 같고 약간 금광산 반면에- 느낌인가요? 네. 금광산에서 아. 더 이상 채굴을 못 하니까 비슷해요. 수요는 네. 막 이렇게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꾸준- 늘어난다기보다는 계속 똑같아도 네, 공급 꾸준한데 자체가 줄어들어 공급이 줄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 가격은 유지가 되는데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유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결국 인플레이션 걱정 계속 하거든요. 네. 원유만 보면 인플레이션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제품 가격이 버티는 걸 보면 네. 또 엔드 클라이언트한테의 가격은 또 높은 것 같고 근데 유지될 것 같고. 엔드 제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 그 안에 유가 정제구나. 유가 빠지는데 엔드 가격이 안 올라가 안 네. 빠지는 거니까 안 빠지는 거. 덜 빠지는 그쵸. 거니까 인플레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유가가 기본적으로 약세라고 하면 네.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저희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정유업체가 좋아지면 화학업체도 같이 좋아지는 기 마련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정유는 상황이 좋은데 화학은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최근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침투율이 엄청나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잖아요. 정유업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좋지 네.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를 안 했어요. 정유 쪽은. 근데 화학 쪽은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학 쪽에만 투자를 한 거예요. 네. 옛날에는 정유와 화학을 동시에 투자를 했는데 물 한 번 드리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좋은 목소리로 저희는 들어야 하니까요. 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목이 메셔가지고. 네, 네.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는 정유와 화학을 같이 투자를 네. 했었어야 되는데 정유에 대한 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정유 투자는 아예 안 했고요. 전부 다 석유화학 쪽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정유 쪽은 오히려 상황이 좋아진 거고 석유화학 쪽은 공급 강해진 그렇죠. 거예요. 오히려 약간 미운오리 새끼 됐다가 지금 백조된 네. 느낌이네요. 근데 원래 이 시클리컬 비즈니스는 항상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돼서 타이트해지다가 네, 결국 그 산업이 빛을 보는 순간이 딱 지금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사실 이 시크니컬이라는 게 말씀 잘 주셨지만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유에 들어갈까요? 그 저번에 말씀하신 앞으로는 그- 이제 어렵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유가가 내려왔잖아요. 네. 중동의 국가들이 재정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 돈이 없다. 돈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정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화학에도 영향을 줘요. 화학 설비 투자도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학도 저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이사이클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끝이다 하지만 계속 이 상태로 꽤 오래 기가 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굉장히 업계에서 타이트해지고 이게 기업들이 점점 이제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환경이 딱 마주하게 돼서 그 일부 기업들에 있어서의 뭔가 전폭적인 수혜가 집중이 돼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그럴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미국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정제 시설이 만들어진다고 뚝딱 내일 모레 만들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 만들 생각도 없고 만들 계획을 네.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미국, 뭐 러시아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 뭔가 반사이익 이런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가 5등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다음으로 많습니다. 3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이즈가 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앞서 보셨던 국가들이 다 투자할 만한 대상들이 아니에요.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 투자 못할 거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도 사실은 원유를 이제 싸게 못 받아오니까 상대적으로 쇼관점이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아니면 한국밖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주도 이미 뭐 주도하고 있죠. 근데 시가총액 대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이 사실은 퓨어 플레이가 별로 없죠. S-OIL밖에는 없어요.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를 그러니까 딱 같이 그 포함하고 업종에만 있고. 집중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없다. GS나 HD 현대가 있는데 이제 지주사 컨셉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익 방향성은 다 똑같은 방향성이니까요. 좋아지긴 할 겁니다. 배타의 다들. 싸움이군요. 예,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까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거기서는 여전히 그 일단 S가, S-OIL이 가장 좋아 보이고 조금 길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석유화학 업체들이 워낙 힘드니까 구조조정을 지금 명령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유업체가 화학업체를 지금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유업체가 화학업체를 M&A한다.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유업체들은 그러면 화학 설비를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향후 2, 3년 뒤에는 정유업체들이 화학에서 돈 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유에서 돈 벌고 나중에는 화학에서 돈 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S-OIL이 지금 화학 설비를 지금 짓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2027년도 내후년이 되면 샤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신규 화학 설비가 돌아갑니다. 네. 롯데케미칼 국내 사이즈만한 굉장히 큰 설비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S-OIL은 지금 정유로도 돈을 잘 벌지만 향후 한 2년 정도, 27년도가 되면 화학 설비, 이 샤인 프로젝트에서도 돈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비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9조가 들어갔어요. 지금 S-OIL의 시총이 7조입니다. 네. 시총보다 더 큰 금액이 지금 이 화학 설비 짓는데 투자가 됐고요. 그래서 S-OIL이 더 갈 거냐는 이 화학 설비 새로 짓고 있는 이 설비에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 이야기. 근데 저는 오늘 그 제목도 약간 연관된 얘기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아시아의 정유 석유 산업을 화학 산업을 구할 것이다. 네. 트럼프가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 거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외교 정책이 네네. 바이든과는 180도 다르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자체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일단 유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쳤고 네. 화석연료 업체들에게 굉장히 압박을 많이 넣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없었죠. 그리고 외교 정책을 보면 중동, 사우디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바이든 정부 때는 굉장히 높은 레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원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죠. 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서 지금 유가 레벨이 50불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일단 그것만 하더라도 원가 부담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아까 설명드렸지만 중동에서 재정 적자가 나면서 설비 투자가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화학 설비 투자도 이제 취소가 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는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으니까 수요가 좋아질 부분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 4년 동안 화학 업체들이 진짜 힘들었었잖아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이 삼중고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삼중고를 겪었던 것들이 지금 반대로 지금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거나 아니면 뭐 격세지감까지 표현해야 되나? 친환경이라는 바이든 정부 때도 복귀해 보면 이거 어려운 거 다 알았잖아요. 그래도 그가 한다길래 대부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친환경에 올라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친환경을 사실 싹 버리니까 마진 좋아져, 싸게 공급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근데 결국 친환경의 산업들은 힘들어졌지만 반대급부로 정유화학이 맞습니다. 좋아졌다. 좋아질 그러면, 가능성이 그쵸. 생겼죠. 그럼 앞으로 완전히 대체제입니까? 이 두 산업은? 다 근데 필요할 것 이게 같은데. 네. 사실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움직였으면 사실 역효과가 나진 않았을 것 천천히 같아요. 움직였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에너지 트랜지션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거죠. 아직 설비나 원가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상황인데도 너무 급격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친환경이 취소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밑단부터 안 해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면 고생한다라는 게 여지없이 맞습니다. 나타나는.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이거 하나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뭐 아시아 납사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러시아 원유 이 상황이라든지. 네, 그래서 제가 화학 업체들이 이제는 최악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삼중고를 겪었는데 이 삼중고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결국은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정책에 기인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하나 저희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삼중고에다가 상대적인 원가 경쟁력까지도 열이 국면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와 이란 원유가 중국과 인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갔습니다. 얼만큼 싸게 들어갔는지를 이 차트를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21년까지는 러시아 원유와 이 두바이 원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러우 전쟁이 딱 나고 난 22년부터 이 차이를 한번 보시면 20불 싸게 거래가 되죠. 러시아 원유가. 23년에도 대략 한 20불 정도 싸게 거래가 됩니다. 이 20불이나 10불 정도 싼 원유가 어디로 갔냐면 중국과 인도로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20불 비싸게 사다 쓴 거고요. 이 원가 차이가 이렇게 나면 정유업체나 화학업체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국면이 지난 4년 동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간의 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동안 4년 동안 중국이나 인도 업체들이 누렸던 상대적인 원가 우위가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미국 내에서의 뭐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그래서 뭐 관련한 기업들의 매출 증가나 산업의 호황이 다시 한번 맞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게 역으로 우리나라 아시아권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게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딱 그 업만 향유하고 있는 S-오일이 S-오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네. 화학 업체들도 화학업체 좋아질 전반적으로.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죠. 최근에 LG화학이 그러면 계속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도 LG화학 같은 이런 경우는 건가요? 배터리 관련 이슈가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그게 더 큰가요? 네, 그게 더 큰 것 같고 지금 화학 업체 중에서 이제 대한유화 같은 업체들은 순수한. 지금은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번 분기에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을 지나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음. LG화학의 화학 사업부도 지금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꽤 많이 줄어들 걸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정제 마진의 개선이 시차를 갖고 턴어라운드 실적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 S-오일콜은 물론 저희 사내에서는 더 일찍 하셨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황상 지수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섹터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지만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 지금 목에 찼기 때문에 오르면 오를수록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름의 기세가 어느 이벤트, 어느 트리거에 잠깐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을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 약간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정황상 지수 자체가 워낙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얘기입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근데 뭐 될까요? 제가 맡고 있는 정유나 화학 섹터는 네.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유는 S-오일이 올라봐야 지금 아마 저점에서 한 30% 40%밖에 안 올랐을 거예요. 근데 네. 역사적 최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트나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시면 전혀 오른 게 없고 예, 뭐 여기서 빠질 눈도 사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틀은 사상 최고가인데 말씀하셨던 담당 섹터는 이제 기세를 피고 있어서 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거든요. 저는 정유 같은 경우는 올겨울에는 꼭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겨울. 예, 올겨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겨울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사실은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정제 마진이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얼만큼 숫자가 좋아질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사도 되지 않을까? 시기상으로. 예. 앞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그런 정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으로의 수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과연 중국이 지금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관련해서 수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좀 한 달 사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냐라고 네. 하면 사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음. 왜냐하면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설비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늘린다라기보다는 네.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이 설비 폐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또 우리가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미국의 화학 업체들이. 미국. 그때 제가 미국의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가스 생산하는 업체들을 투자하자, 미국에 있는 가스 생산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스 가격이 미국에서 올라가면 미국 업체들은 다 이 가스 기반으로 해서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유 기반으로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네. 미국은 가스 기반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인 경쟁력이 우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막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화학 업체와 미국 화학 업체 간의 원가 제조 원가를 비교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제조 원가가 훨씬 더 높은 구간이었죠. 왜 그랬냐면 우리는 원유 기반으로 화학 제품을 만들고 네. 미국은 가스 기반으로 하는데 셰일분 덕분에 가스 가격이 굉장히 낮았던 구간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 원가가 높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항상 이랬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게 2000년 초반을 한번 보시면 오히려 반대였었죠.
우리가 더 제조 원가가 저렴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스 가격이 10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가스 가격이 10배 올라가 버리니까 원가 부담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0년 초반 중반에는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미국 업체 대비해서 훨씬 더 원가 구조가 좋았던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저는 향후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이 구간에 미국의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이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업체들이 지금까지는 원가 구조가 좋았기 때문에 수출량을 많이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가 구조가 나빠지면 운송비 감안하면서 아시아까지 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럼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굉장히 싸게 화학 제품이 들어왔는데 이 제품들이 아마 서서히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미국의 화학 제품이 어디까지 왔었냐면 중국으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화학 제품 수출 중에서 중국향 비중이 1등을 차지했어요. 24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은 미국한테도 밀렸고 중국한테도 밀렸던 구간이 네. 지난 4년 동안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었군요. 예, 근데 미국은 이제 앞으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네. 중국도 저렴한 원유를 못 받아 쓰기 시작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가동을 올리면서 빈자리를 메워나갈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퀄리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가격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그냥 가격이 온리 워낙 가격 싸움. 쌌기 때문에 그쵸? 미국이 경쟁을 할 수가 없었죠. 아까 뭐 원유를 20불 싸게 받아가는데 우리가 중국과 경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난 4년 동안. 그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아시아권에 있어서의 그런 업체들의 수혜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팀을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정책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좋아질 여지가 있죠. 근데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이 있다 보니까 네. 수요가 조금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인데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씩 봉합이 되기 시작을 하면 네. 수요 쪽에서도 조금 기대할 부분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이 돌아서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제반 요인들은 다 갖춰졌다는 거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과 외교 정책 때문에. 근데 단 하나 남은 건 수요. 수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수요가 아직 좀 부진하니 네. 이것만 조금씩 해결되면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이제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업체들이 좀 있으니까요. 예, 이제는 조금씩 보셔도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트럼프에 의해서 화해하고 이러면 천연가스 가격도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전 세계로 스프레드아웃 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또 동반 하락하고 그럼 지금의 우리가 기회라고 봤던 이 천연가스 기반의 미국의 베이스가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가스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LNG 수출을 앞으로 계속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스가 밖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고가 줄어들면서 미국의 가스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미국의 화학업체가 힘들어지는 게 포인트예요. 네. 글로벌 가스 가격은 사실은 하향 안정화될 거고 네. 왜냐하면 LNG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가스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낮았단 말이에요. 네. 미국의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화학업체들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복귀해 보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이 협상 테이블에 뭘 했대. 우리 에너지 사줘라. 네. 그래갖고 LNG 수출을 나서서 엄청 강요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또 파장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모든 정책들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라 하면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유업체나 화학업체. 사실 정유도 생각해 보시면 바이든이 계속 지금 대통령이었으면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계속 펼쳤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을 건데 트럼프가 되면서 내연기관의 생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유업체가 반사수혜를 보는 거죠. 네. 이거 마지막 장에 위원님 미국 기업들 이렇게 쭉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들의 수혜가 미국에서는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이 업체들은 정유업체들이고요. 미국 내에? 예, 미국 내에 있는 정유업체들인데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한 두세 배 정도 올랐고 최근에 이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정유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해지면 아마 상위 기업들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LNG 수출 설비가 충분한가요? 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 LNG 수출 설비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이게 보통 걸려요? 지금 내년도에 LNG 설비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LNG 설비를 계속 지었었는데 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가장 증가율이 높은 구간이고요. 네. 지금 현재 캐파 대비해서 거의 한 2030년까지 2배 정도가 LNG 캐파가 늘어나죠. 현재 대비해서. 지금 채팅창이 S51 티커, S51 한국어로 쳐야 됩니까? S51 얘기밖에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잠깐 여쭤볼게요. 최근에 S51의 그 목표 유가를 올리셨어요. 네. 한 달 사이에. 네. 올리신 가장 큰 배경은 이런 환경 안에서 네. 수혜를 더 기대하고 계신다는 정제 마진이 더 말씀이시겠죠? 좋아져서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서 DP를 올린 거고요. 제가 지금 9만 원인데 네. PBR 1배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S51이 PBR 1배가 저점이었어요. 네. 그거를 깨고 지금 내려갔다 온 겁니다. 네. 0.7배까지 내려갔다 온 건데 왜 내려갔냐면 배당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줄였었고요. 배당에 관련돼 있는 프리미엄도 많이 사라진 상태고 네. 그 투자가 화학 설비를 짓는 투자였다 보니까 구조나 들여서 무슨 화학 설비 짓냐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뭐 부정적인 감정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업황이 올라오면 PBR 1배가 상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업황이 더 좋아지거나 샤인 프로젝트에서 돈을 벌면 네. 1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트럼프 1기 때 SOE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2018년? 네. 네, 그렇죠. 다시 트럼프 2기입니다. 네. 그렇죠. 자, 과연 앞으로의 뭐 주가 흐름, 뭐 SOL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미국 기업도 그렇고 국내 화학 정유 쪽에 있어서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좋아지는 그 밑바탕이 됐는데 그 흐름에 힘입어서 또 우리 주도주 외에 네. 시장에서는 정유화학주 일단 어렵고요. 이해하려면. 그리고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요? 그냥 윤재성 위원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SOE 주가 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우리 윤 의원님이 좋다라고 해서 좋대 하면서 이렇게 무지성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주의사항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인터뷰 오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윤재성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위즈덤 컬리지 2016 저희 이제 세 번째 학기 시작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분을 모셨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의 마이클 샌델 교수 그리고 저희가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러니까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인사들도 함께 위즈덤 컬리지와 함께합니다. 지금 슈퍼 얼리버드 등록하시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강의와 혜택 누리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 마이클 샌델 다음 달에 진행을 하거든요. 또 저와 우리 김프로님이 함께 그 자리에 하니까 직접 참여하셔서 많은 것들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즈덤 칼리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위 1%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 배움에 돈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투자도 삶도 모두 잘하고 싶은 배움에 진심인 어른들이 모이는 곳. 맨 마지막에 이제 너의 인생을 작품으로서 살아라라고 했을 때 되게 큰 저한테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의 회사 생활 20년 차와도 올해 또 마주 떨어져서 그럼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살까.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고 그 파동 속에서 문득 눈물이 고이는 순간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금 입학 등록하고 지혜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위즈덤 칼리지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지금 입학 등록 시 깜짝 놀랄 만한 혜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